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가렛 미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여러분께서 하니슬립을 사랑해 주시는 4가지 방법입니다. 훗 장군의 전술은 존스턴 장군의 신중한 전술과는 달랐다. 훗 장군은 동쪽에 있는 북군을 공격하는가 하면 또한 서쪽에 있는 북군을 공격하기도 했다. 샤만은 적의 몸에서 새로이 붙잡을 것을 노리는 레슬링 선수처럼 도시 주위를 돌고 있었다. 그러나 훗 장군은 참호 뒤에 숨어서 군이 공격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았다. 훗 장군은 그들과 싸우기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 맹렬하게 적에게 덤벼들었다. 애틀랜타와 에즈라 처치의 전투는 불과 며칠간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들 두 전투는 피치트리 강의 전투를 소규모의 전투처럼 보이게 한 대격전이었다. 그러나 북군은 한층 더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기는 했지만 그들에게는 보충할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 그들은 애틀랜타에 폭탄을 퍼부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건물 지붕을 날려보내고 거리에 거대한 분화구 같은 큰 구멍을 내기도 했다. 시민들은 될 수 있는 한 지하실이나 땅속에 판 구멍이나 철도선로에 파놓은 얕은 터널 같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했다. 애틀랜타는 포위되었다. 훗 장군은 사령관이 된 지 열하루 사이에 존스턴 장군이 74일 동안의 공격과 후퇴로 잃은 것과 거의 같은 병력을 잃었다. 게다가 애틀랜타는 3면으로 포위되고 말았다. 애틀랜타에서 테네시까지 연결되는 철도는 이제 모두 샤만 장군의 손에 들어갔다. 그의 군대는 동쪽으로 건너가서 남서쪽 엘라베마로 뻗는 철도를 차단하였다. 오직 남쪽 메이콘과 사바나로 이어지는 철도만이 남아 있었다. 그 도시에는 병사들로 가득 찼고 부상자의 수가 늘어났으며 피난민들로 꽉 들어찼다. 그래서 이 철도 하나만으로는 공격당한 도시의 울부짖는 사람들의 요구를 채울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철도를 지키고 있는 한 애틀랜타는 버틸 수가 있었다. 칼렛은 이 철도가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샤만이 얼마나 맹렬하게 이 철도를 공격하고 있는지, 그리고 훗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지 알고 나서는 두려워졌다. 이것은 그 지방을 지나 존스보로를 통과하는 유일한 철도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테라는 존스보로에서 불과 5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이다. 테라는 지옥 같은 애틀랜타에 비하면 피란처처럼 보였지만 어쨌든 테라는 존스보로에서 불과 5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스칼렛과 다른 많은 부인들은 애틀랜타에서 전쟁이 시작된 날 상점 옥상에 앉아서 조그만 양산을 들고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윽고 포탄이 거리에 떨어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지하실로 피신했다. 그리고 그날 밤 여자들과 어린이와 노인들이 피란하기 시작했다. 메이코는 마지막 피란처였다. 그날 밤 그 기차를 탄 많은 사람들은 존스턴 장군이 달턴에서 후퇴한 이래 이미 5번 탈출을 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애틀랜타에 이르렀을 때보다는 지금 훨씬 더 가볍게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손가방과 염색 무늬의 커다란 손수건으로 싼 초라한 도시락만을 갖고 다녔다. 여기저기서 겁에 질린 종들이 처음 피란 때부터 들고 다녔던 은꽃병과 칼, 포크, 한두 장의 가족 사진을 옮기고 있었다. 미드 부인과 엘싱 부인은 피란을 거절했다. 병원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하며 더욱이 자기들은 아무것도 무섭지 않고 또 어떠한 북군이라도 자기들을 집에서 쫓아낼 수는 없다고 호기 있게 말했다. 그러나 메이벨과 그의 아기와 파니 엘싱은 메이콘으로 갔다. 미드 부인은 그녀의 결혼 생활을 통해 처음으로 남편의 말을 거역하여 기차를 타고 안전한 곳으로 가라는 미드 박사의 명령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박사에게는 자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이다. 더욱이 아들 필이 참호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경우에 그의 곁에 있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화이팅 부인은 스칼렛이 알고 있는 다른 많은 부인들과 함께 떠났다. 맨 먼저 존스턴 장군의 후퇴를 비난했던 피티 고모는 맨 먼저 트렁크를 싸기 시작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신경이 예민해서 소음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폭발 소리에 기절하여
지하실로 대피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었다. 아니,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갓난아기 같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으려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그녀는 메이콘으로 가서 그녀의 사촌인 늙은 바 부인과 함께 지낼 것이라면서 멜라니와 스칼렛도 함께 가자고 했다. 스칼렛은 메이콘에 가고 싶지 않았다. 그녀도 대포를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메이콘으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틀랜타에 남고 싶었다. 그녀는 늙은 바 부인을 아주 싫어했다. 몇 년 전에 윌크스 댁 파티에서 스칼렛이 자기 아들과 키스하는 것을 본 후로 바 부인은 그녀를 보고 바람둥이 계집애라고 욕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피티 고모에게 아니요, 저는 테라로 가겠어요. 멜라니는 고모님과 함께 메이콘에 갈 수 있을 거예요 하고 말했다. 이 말을 듣자 멜라니는 겁이 나서 울기 시작했다. 피티 고모가 미드 부인을 데리러 간 동안에 멜라니는 스칼렛의 손을 잡고 간청했다. 제발 나를 남겨두고 테라로 가지 말아요. 언니가 없으면 너무 쓸쓸할 거예요. 오, 스칼렛, 내가 아이를 낳을 때 언니가 내 곁에 없으면 난 아마 죽을지도 몰라요. 제발. 물론 피티 고모님이 계셔서 잘 보살펴 주실 것은 알지만 하지만 그분은 애를 낳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고모님은 내가 신경질이 나서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요. 나를 두고 가지 말아요. 네? 언니는 내게 정말 친언니와 같았어요. 그녀는 창백한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언니는 애슐리에게 나를 보살펴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인 언니에게 부탁하겠다고 말했어요. 스칼렛은 놀라서 멜라니를 쳐다보았다. 자기는 이 여자에 대한 증오가 너무 강해서 그것을 거의 감출 수가 없는데 멜라니는 어떻게 그녀를 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 자기가 애슐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멜라니는 그렇게 어리석은 여자일까? 애슐리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괴로운 이 몇 달 동안 스칼렛은 자기의 마음을 100번이나 더 드러내 보이고 말았는데 그런데도 멜라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멜라니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장점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일까? 하기는 스칼렛은 애슐리에게 멜라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오, 애슐리, 애슐리. 당신은 돌아가신 게 틀림없어요. 그것도 여러 달 전에. 그런데 당신의 약속이 손을 내밀어 나를 잡고 있다니. 그래요. 하고 스칼렛은 간단히 말했다. 그걸 난 그에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난 돌아가지 않겠어요. 하지만 메이콘으로 가서 그 늙은 고양이 같은 바부인과 함께 살지는 않을 거예요. 5분도 못 돼. 난 그분의 눈을 뽑아버릴 테니까. 난 테라의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그리고 당신도 함께 갈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언니의 어머니는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하지만 고모님은 아기를 낳을 때 꼭 같이 있고 싶어 해요. 그리고 테라에는 안 가실 거예요. 그곳은 전선에서 너무 가까워요. 고모님은 안전한 곳을 원하세요. 위드 박사는 피티 고모가 깜짝 놀라 부르러 왔기 때문에 적어도 멜라니가 조산을 하려는가 보다고 생각하고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그렇지 않자 화가 나서 계속 투덜거렸다. 그리고 이 소동의 원인을 알자 더 이상 의논할 여지를 주지 않는 말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메이콘으로 간다니 어림도 없어요, 멜라니. 만약 당신이 움직이려 한다면 나는 당신의 의논 상대가 되어주지 않겠소. 기차는 혼잡한 데다 시간이 불확실하고 만약 기차가 부상자나 군대 또는 수송에 필요하게 되면 언제든지 승객들은 숲속에 내동댕이 쳐줄 수 있소. 당신 같은 몸으로. 하지만 스칼렛과 함께 테라로 가면 움직이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테라로 가는 기차나 메이콘으로 가는 기차나 결국 다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지금은 북군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들은 어느 곳에나 다 있어요. 당신이 탄 기차가 언제 붙잡힐지도 몰라요. 그리고 비록 안전하게 존스보로에 도착한다 할지라도 험한 길을 5마일이나 달려가야 해요. 임신 중인 여자에게 여행은 안 돼요. 게다가 늙은 퐁텐 의사가 종군한 이후로 그곳에는 의사도 없어요. 그러나 산파가 난 의사라고 했소. 그는 가로막듯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무의식 중에 멜라니의 가느다란 골격에 집중되었다.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것은 위험해요. 당신도 기차나 마차 안에서 아기를 낳고 싶지는 않겠죠?
이 노골적인 의학적 말에 부인들은 당황하여 얼굴이 빨개지면서 입을 다물고 말았다. 당신은 내가 볼 수 있는 이곳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해요. 지하실을 오르내려서도 안 돼요. 포탄이 창문으로 들어오더라도 움직여서는 안 돼요. 결국 이곳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북군을 곧 쫓아낼 겁니다. 그럼 PT 부인, 당신은 메이콘으로 가고 젊은 부인들은 여기 남겨두도록 해요. 돌봐줄 사람도 없이? 그녀는 놀라서 외쳤다. 그들은 훌륭한 부인들입니다. 하고 박사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내 아내가 두 집 건너에 있지 않소. 멜라니가 이런 상태에 있으니 어쨌든 남자 한 잔은 받지 않을 겁니다. PT 부인, 지금은 전시예요. 지금은 예의범절 따위를 생각할 수가 없소. 멜라니를 생각해줘야 합니다. 그는 발소리를 내며 방을 나가 스칼렛이 그에게 올 때까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솔직하게 당신과 이야기를 해야겠소, 스칼렛. 하고 잿빛 수염을 잡아당기면서 그는 다시 말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젊고 상식이 있는 부인인 것 같으니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소. 멜라니를 움직일 이야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소. 멜라니가 여행을 견디어낼지 의심스럽소. 당신도 알다시피 그녀의 골반은 너무 좁아요. 주위 환경이 최상이라 해도 매우 어려운 상태로 되어가고 있소. 그래서 아마 해산 때에는 집계가 필요할 것이오. 그래서 나는 무지한 흑인 산파에게는 그녀를 맡기고 싶지 않소. 원래 멜라니와 같은 부인은 어린애를 낳아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당신은 PT 부인이 짐을 챙겨 메이콘으로 보내세요. 그분은 아주 겁이 많아서 멜라니를 불안하게 만들 거요. 그래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칼렛 하고 그는 그녀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당신도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은 하지 말아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멜라니와 함께 있어요. 무섭지 않죠? 오, 무섭지 않아요. 스칼렛은 용감한 체하며 거짓말을 했다. 장합니다. 만약 당신의 시중을 들을 사람이 필요하다면 제 아내가 도와줄 것이고 PT 부인이 하인들을 데리고 간다면 요리사로 늙은 베트씨를 당신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오래가진 않을 거요. 아기는 5주일 이내에 태어날 겁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아기인데다 이렇게 포탄이 날아온다면 정확한 날짜를 말할 수가 없소. 언제든지 태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피티패트는 피터 영감과 쿠키를 데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메이콘으로 떠났다. 그녀는 열정적인 애국심으로 마차와 말을 병원에 기부한 것을 즉시 후회했는데 그로 인해 더욱더 눈물이 나왔다. 포성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조용해진 집안에 스칼렛과 멜라니는 웨이드와 프리시와 함께 남게 되었다. 북군이 도시의 방어진지를 격퇴하고 있었던 포위 공격 초기에 스칼렛은 포탄이 터질 때마다 너무 놀라서 당장에 저 세상으로 날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면서 두 손으로 귀를 막고는 무기력하게 움츠리고 있을 뿐이었다. 포탄이 날아오는 것을 예고하는 호루라기 소리를 들을 때면 스칼렛은 멜라니의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침대에 몸을 던지고는 두 사람이 서로 꼭 껴안고 베개에 머리를 파묻고는 오, 오 하면서 비명을 지르곤 했다. 프리시와 웨이드는 지하실로 뛰어들어가 거미줄 두성이의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프리시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고 웨이드는 울거나 딸꾹질을 했다. 죽음이 머리 위에서 소리치고 있는 동안 깃털 베개 밑에서 숨막혀 하면서 스칼렛은 자기를 좀 더 안전한 지하실로 가지 못하게 하는 멜라니를 무언중에 저주하였다. 그러나 박사는 멜라니에게 걷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스칼렛은 그녀와 함께 있어야 했다. 스칼렛은 산산이 부서져 날아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멜라니가 언제 아기를 낳을지 모른다는 강한 공포를 똑같이 느끼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녀의 몸에서는 끈끈하고 축축한 땀이 배어나왔다. 아기를 낳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포탄이 4월의 비처럼 쏟아지고 있을 때 의사를 찾아 거리로 나가기보다는 차라리 멜라니를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낫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프리시 또한 모험을 하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맞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도대체 어린애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멜라니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스칼렛은 어느 날 저녁 귓속말로 프리시와 이 문제를 의논했다. 그런데 프리시는 놀랍게도 그녀의 공포를 진정시키려 했다. 스칼렛 아씨,
멜라니아 씨가 해산할 때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해산에 대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산파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또한 산파로 만들려고 했지요. 그냥 저에게 맡겨주세요. 스칼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녀는 이 고통이 끝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었다. 장렬하는 포탄에서 멀어지고 싶은 그녀는 미친 듯이 조용한 테라의 고향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밤마다 어린아이가 다음날 태어나서 약속에서 해방되어 애틀랜타를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빌었다. 테라는 너무나 안전하여 이 모든 비참함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 같았다. 스칼렛은 이때처럼 자기 집과 어머니를 그리워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녀가 엘렌 곁에만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다. 귀청이 터질 듯한 포탄이 온종일 고막을 찢을 듯이 들려오는 날이면 밤마다 내일 아침에는 멜라니에게 더 이상 애틀랜타에 있을 수 없으며 자기는 테라로 돌아갈 테니 그녀는 미드 부인에게 가라고 말하리라 결심하고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베개에 누우면 그녀가 애슐리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마음이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입술에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면서 멜라니를 잘 보살펴 주시겠지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약속해 주세요. 하고 말하던 애슐리의 얼굴이 항상 떠올랐다. 그리고 그녀는 맹세를 했었다. 애슐리는 어딘가에 죽어 묻혀 있다. 그는 어디에 있든지 그녀가 그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고 있을 것이다. 그가 살았든지 죽었든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녀는 그와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날마다 애틀랜타에 머물러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라고 간청하는 엘렌 부인의 편지에 회답하면서 스칼렛은 포위되어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가볍게 쓰고는 멜라니의 상태를 설명하고 어린애를 낳으면 곧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이 혈연이든 인척관계이든 친척이라는 연분에 민감한 엘렌은 스칼렛이 남아있어야 한다는데 마지못해 동의했으나 웨이드와 프리시는 즉시 집으로 보내라고 했다. 이제 프리시는 예기치 않은 소리가 날 때마다 이를 떠는 바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제안에 동의했다. 프리시는 지하실에서 거의 몸을 웅크린 채 보냈기 때문에 미드 부인이 늙고 둔한 베티시 할멈만 없었다면 스칼렛과 멜라니는 식사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스칼렛은 그녀의 어머니 못지않게 웨이드를 애틀랜타에서 떠나보내기를 몹시 바라고 있었다. 그것은 그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가 계속해서 겁에 질려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자기가 초조해지기 때문이었다. 웨이드는 포탄 소리 때문에 말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뜸해질 때조차도 너무 놀라서 울지도 못하고 스칼렛의 치마에 매달렸다. 그는 밤에 잠자러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였다. 어둠을 두려워하였고 북군이 와서 자기를 잡아가지는 않을까 하여 잠자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밤에 그의 가느다란 신경질적인 울음소리가 들려오면 그녀의 신경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시달림을 받았다. 그녀도 마음속으로는 그만큼 무서워하고 있었지만 그의 긴장되고 찡그린 얼굴로 인해 매번 그것을 또다시 보는 것 같아 그녀는 화가 났다. 그렇다. 웨이드를 위해서는 테라로 보내는 것이 좋다. 프리시에게 웨이드를 데려다주고 해산할 때쯤 즉시 돌아오라고 하면 된다. 그러나 스칼렛이 두 사람을 고향으로 출발시키기 전에 북군이 남쪽으로 밀려와 애틀랜타와 존스보로 사이의 철도를 따라 소규모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북군이 웨이드와 프리시가 타고 있는 기차를 붙잡는다고 가정하면 그렇게 생각하자 스칼렛과 멜라니는 창백해졌다. 북군이 아무런 힘도 없는 어린아이에게 자행하는 폭행은 여자들에게 하는 것보다 더욱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웨이드를 보내는 것이 두려워 그를 애틀랜타에 그대로 남게 했다. 웨이드는 놀라서 거의 말이 없는 유령처럼 되어 잠시라도 그녀의 스커트에서 손을 떼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녀의 뒤를 필사적으로 쫓아다니고 있었다. 포위는 무더운 7월 내내 계속되었다. 천둥치는 낮이 지나면 음산하고 기분 나쁜 적막한 밤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도시는 포위 공격에 익숙해져 가기 시작했다.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었지만 마치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 같았다. 그들은 포위 공격을 두려워했었다. 그러나 생활은 평상시처럼 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화산 위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화산이 폭발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 어째서 걱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쩌면 폭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훗 장군이 북군을 도시 외곽에서 어떻게 저지하고 있는지 보라. 그리고 기병대가 메이코냉 철도를 어떻게 막고 있는지 보라. 샤마는 절대로 그것을 탈취할 수 없다. 그러나 쏟아지는 포탄과 식량 부족에 직면하면서 겉으로 패언을 가장하고 반마일 앞까지 들이닥친 북군을 무시하고 참호에서 버티는 피폐한 남군에게 한없는 신뢰를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애틀랜타의 표피를 한꺼풀 벗기면 그 밑에는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극심한 불안이 늘 꿈틀거리고 있었다. 불안, 근심, 슬픔, 기아, 그리고 타다가는 꺼지고 다시 타오르는 희망의 고뇌가 그 표피를 더 한층 엷게 하고 있었다. 점차로 스칼렛은 친구들이 용감한 얼굴을 보거나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참는 힘을 주는 고마운 자연의 조절작용으로 인해 용기를 되찾았다. 사실 스칼렛은 아직도 폭발 소리를 들으면 펄쩍 뛰었다. 그러나 멜라니의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비명을 지르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침을 꼴깍 삼키면서 지금 것은 가깝지 않았지? 하고 힘없이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매일의 생활이 현실이라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꿈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무서워하진 않았다. 이 스칼렛 오하라가 매 시간, 매 분마다 죽음의 위험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조용한 나날의 생활이 이렇게 짧은 동안에 그처럼 완벽하게 바뀌어질 수는 없는 일이었다. 부드럽게 푸른 빛으로 밝아오기 시작한 아침 하늘이 낮은 천둥 구름처럼 도시를 덮은 대포의 연기로 더럽혀질 수 있으며 겨우살이 덩굴이나 덩굴장묘의 달콤한 향기로 가득 찬 더운 오후의 공기를 찢어놓듯이 윙윙거리면서 거리에 날아와 최후의 심판날이 천둥처럼 폭발하고 수백 야드의 쇳조각을 날려보내고 인간도 짐승도 산산이 분쇄하는 포탄 때문에 그처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조용하고 졸음이 오는 듯한 오후의 낮잠 자는 습관은 완전히 사라졌다. 전쟁의 소음은 때때로 잠잠해지기도 했지만 피치트리가는 언제나 활기 있고 시끄러웠으며 포차와 부상병 운반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고 지나갔으며 부상병들은 참호에서 비틀거리며 걸어나왔다. 일대의 병사들이 도시 한쪽에 있는 참호에서 몇몇 압박을 받고 있는 참호를 방비하기 위해 서둘러서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다. 그리고 연락병들은 남군의 운명이 그들의 어깨에 걸려있는 것처럼 사령부를 향해 맹렬히 나아갔다. 더운 밤에는 어느 정도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것은 기분 나쁜 고요였다. 조용한 밤이 되면 더욱 기분이 나빴다. 청개구리와 여치, 그리고 졸린 듯한 앵무새도 겁에 질려 여느 때와 같이 여름밤의 합창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따금 최후의 방어선에서 콩 볶듯 하는 소총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올 뿐이었다. 등불은 꺼지고 멜라니는 잠들고 죽음과 같은 침묵이 온 도시를 짓누르는 듯한 늦은 밤에 스칼렛은 자주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현관 빗장이 덜거덕거리다가 누군가가 현관문을 부드럽고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를 듣곤 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어두운 현관에는 얼굴도 알 수 없는 병사들이 서 있고 그 어둠 속에서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들이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때로는 교양 있는 목소리가 그림자 속에서 들려오기도 했다. 부인,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만 저와 말에게 물 좀 주시겠습니까? 어떤 때에는 산악지방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고 또 어떤 때에는 훨씬 남쪽의 평평한 발행이가 우거진 지방의 이상한 콧소리가 들려올 때도 있었다. 그리고 가끔은 해안지방의 느릿하고 나른한 목소리가 들려와 그녀에게 어머니 엘렌의 목소리를 연상시키기도 했다. 아가씨, 전우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는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아요. 폐가 되지 않는다면 집에 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부인,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남은 것이 있으시다면 옥수수 빵이라도 먹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부인, 제가 침입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밤 당신의 현관에서 지낼 수 없을까요? 이 장미를 보고 겨우살이 덩굴의 향기를 맡으니 너무나 고향집 같아서
그만 염치도 없이. 아니다. 이런 밤이 현실일 수는 없다. 이것은 악몽이다. 그리고 얼굴도 몸도 없이 오직 지친 목소리로 후텁지근한 어둠 속에서 그녀에게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악몽의 일부분인 것이다.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현관에서 잠을 자고 상처를 싸매고 죽어가는 전우의 더러운 머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 아니다. 이런 일이 그녀에게 일어날 리가 없다. 7월 하순 어느 날 헨리 해밀턴 숙부가 밤에 문을 두드렸다. 숙부는 이제 우산도 손가방도 그리고 뚱뚱한 배도 없었다. 혈색이 좋고 기름진 얼굴이 피부는 불독의 목살처럼 늘어지고 그의 길고 흰 수염은 말할 수 없이 더러웠다. 그는 거의 맨발이었으며 이가 들끓었고 굶주려 있었으나 사나운 성질만은 줄어들지 않았다. 나 같은 늙은이가 총을 들고 나가야 하다니. 너무나 어리석은 전쟁이야. 하고 그는 말했지만 스칼렛과 멜라니는 헨리 숙부가 즐거워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도 젊은이들처럼 군대에서 필요로 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했다. 게다가 그는 자기가 젊은이들에게 뒤지지 않으며 메리웨더 영감도 자기만큼은 못할 것이라고 유쾌한 듯 그들에게 말했다. 메리웨더 노인은 신경통으로 몹시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장이 그를 제대시키려고 했으나 노인은 집에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장의 욕설이나 으름장이 씹는 담배를 끊어라, 매일 수염을 씻으라고 잔소리하는 며느리보다는 훨씬 낫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헨리 숙부의 방문은 아주 짧았다. 단지 4시간의 휴가를 얻었었는데 참호에서 걸어오고 가는 시간이 너무 길어 시간을 반이나 빼앗겼기 때문이다. 너희들하고 잠시 동안 못 볼 것 같구나. 그는 멜라니 침실에 앉아 스칼렛이 갖다 놓은 차가운 물 대야 속에 물집 투성이에 발을 담그고 아주 편안한 듯이 철버덕거리면서 말했다. 우리 부대는 아침에 출동한다. 어디로 가세요? 멜라니가 깜짝 놀라 그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그는 꾸짖듯이 말했다. 내 몸엔 이가 득실거리고 있단다. 이와 설사병만 없다면 전쟁도 피크닉 같을 텐데. 어디로 가느냐고? 글쎄, 나는 아무 말도 못 들었지만 짐작은 하고 있다. 내 생각이 크게 틀리지 않는다면 내일 아침 존스보르를 향해 남쪽으로 행군할 것이다. 어머나, 어째서 존스보르로 가지요? 거기서 곧 큰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이지. 북군들은 할 수만 있다면 그 철도를 탈취하려고 한단다. 그리고 그들이 철도를 탈취하기만 하면 애틀랜타는 끝장이야. 하지만 헨리스부님 정말 그렇게 될까요? 무슨 소리야. 어림도 없지. 내가 거기 있는데 그놈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니? 헨리 숙부는 그들이 놀란 얼굴을 보고 희죽희죽 웃다가는 다시 정색을 하며 말했다.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거다. 우리는 승리하지 않으면 안 돼. 물론 너희들도 알겠지만 놈들은 메이콘으로 가는 길 하나를 제외하고는 철도를 모두 빼앗았다. 그러나 놈들이 빼앗은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아마도 너희 같은 여자들은 모르겠지만 놈들은 맥도나 도로를 제외한 다른 모든 도로와 마차가 다닐 만한 길은 모두 차지하고 말았어. 애틀랜타는 자루 속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자루의 끈과 같은 것이 존스보로야. 그리고 북군이 그 철도를 손에 넣기만 하면 놈들은 그 끈을 죄어 도간에 든 쥐처럼 우리를 해치울 거야. 그러니 놈들에게 그 철도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동안 잠시 작별하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작별 인사도 하고 스칼렛이 아직도 멜라니 너하고 함께 있는지 확인도 할 겸 들렀단다. 물론 스칼렛은 저와 함께 있어요. 멜라니는 다정하게 말했다. 저희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헨리 숙부님, 그보다 숙부님 몸이나 돌보세요. 헨리 숙부는 젖은 발을 해진 양탄자로 닦고 누더기 구두를 신고는 신음소리를 냈다. 가봐야겠다. 그는 말했다. 5마일이나 걸어가야 한단다. 스칼렛, 내게 도시락 하나만 싸주렴. 무엇이든지 있는 걸로 말이다. 멜라니에게 작별 키스를 한 후에 그는 부엌으로 갔다. 스칼렛은 부엌에서 옥수수빵 1개와 사과 몇 알을 냅킨에 싸고 있었다. 헨리 숙부님, 정말 그렇게 심각한가요? 심각하냐고? 그렇단다. 멍청이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막다른 데까지 와 있다. 그들이 테라까지 갈까요? 이런. 헨리 숙부는 보다 큰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때에 개인적인 일만 생각하는 여자의 좁은 소견에 화가 났지만
그녀의 겁에 질린 얼굴을 보고는 곧 부드럽게 말했다. 오, 물론 거기까지는 안 간다. 테라는 철도에서 5마일이나 떨어져 있고 양키들이 원하는 것은 철도뿐이란다. 걱정할 것 없다. 그는 갑자기 무뚝뚝하게 말했다. 오늘 밤은 단지 너희들에게 작별 인사나 하려고 먼 길을 온 게 아니다. 멜라니에게 나쁜 소식을 가져왔는데 도저히 말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 너에게 말할 테니 나중에 멜라니에게 전하도록 해라. 애슐리의 일인가요? 무슨 말을 들으셨어요? 그분이 죽었나요? 내 자신이 참호 속에서 바지 궁둥이까지 진흙 속에 묻혀 있었는데 애슐리에 대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니? 노인은 성급하게 대답했다. 그게 아니다. 그의 시아버지에 관한 일이다. 존 윌크스가 죽었단다. 스칼렛은 반쯤 싸다만 도시락을 손에 들고는 털썩 주저앉았다. 멜라니에게 말하려고 왔는데 하지만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말해다오. 그리고 이걸 전해다오. 그는 주머니에서 도장이 매달린 무거운 금시계와 오래전에 죽은 윌크스 부인의 조그마한 사진과 커다란 커프스 단추를 꺼냈다. 존 윌크스의 손안에서 그녀가 수없이 보아온 그 시계를 보자 애슐리 아버지의 죽음이 강한 현실로 스칼렛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는 너무나 어안이 벙벙하여 울거나 말할 수조차 없었다. 헨리 숙부는 안절부절 못하고 헛기침을 하면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눈물을 보면 미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용감한 사나이였다. 스칼렛, 멜라니에게 그렇게 말해다오. 윌크스의 딸들에게 그렇게 써보내라고 말해다오. 사실 그는 훌륭한 군인이었단다. 그런 그가 포탄에 맞은 거지. 그가 탄 말 바로 위에 포탄이 떨어졌단다. 그래서 말도 상처를 입었지. 나는 이 손으로 다친 말을 쏘아 죽였단다. 불쌍한 놈이었어. 좋은 앞말이었는데 너도 탈레턴 부인에게 그 사실을 써보내는 게 좋겠다. 부인은 그 앞말을 무척 귀여워했으니까. 자, 도시락을 싸다오. 나는 가야 된다.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 노인에게 젊은 사람이 하는 일을 하다가 죽은 것보다 더 좋은 죽음이 어디 있겠니. 하지만 돌아가시지 말았어야 했는데 전쟁에 나가시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분은 살아서 손자가 자라는 것을 보며 평화롭게 침대에서 돌아가셨어야 했어요. 아, 그분은 왜 전쟁터에 나갔을까요? 남북이 분리되는 것을 믿지 않았으며 전쟁을 미워하고 그리고 우리 중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다.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냐. 헨리 숙부는 화가 난 듯이 코를 킁킁거렸다. 내가 이 나이에 북군 저격병의 관역이 되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느냐. 하지만 지금과 같은 때엔 신사가 달리 취할 방법이 없단다. 자, 작별의 키스를 해다오. 그리고 내 걱정은 하지 마라. 이번 전쟁은 무사히 넘길 것이다. 스칼렛은 그에게 키스를 했다. 그런 다음 그가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다. 이윽고 바깥문의 고리가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잠시 서서 손안에 든 유품을 들여다보았다. 그런 다음 멜라니에게 전해주기 위해 계단을 올라갔다. 7월이 끝나갈 무렵 헨리 숙부가 예측했듯이 북군이 존스보로를 향해 다시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다. 북군은 그 도시 아래 4마일 전방에서 철도를 차단했다. 하지만 그들은 남군 기병대에 의해 격퇴당했다. 그리고 공병대는 타는 듯한 햇볕 아래에서 땀을 흘리면서 철도를 복구했다. 스칼렛은 걱정이 되어 미칠 것 같았다. 그녀는 사흘을 기다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츰 공포가 짙어졌다. 그때 아버지 제랄드에게서 약간 마음이 놓이는 편지가 왔다. 저기 테라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전투 소리는 들었지만 북군의 모습은 아직 보지 못했다고 했다. 제랄드는 편지에서 북군을 철도에서 쫓아낸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하며 마치 그 자신이 혼자서 적을 해치운 것 같이 말했다. 그는 3장에 걸쳐 군대의 용감성을 적어나간 다음 편지 맨 끝에 캐린의 병에 대해 간단히 언급했다. 내 어머니의 이야기로는 장티푸스라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철도가 안전해지더라도 지금은 절대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엘렌은 포위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스칼렛과 웨이드가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잘 됐다고 기뻐했다. 엘렌은 내게
교회에 나가 기도해달라고 말했다. 스칼렛의 양심은 이 마지막 문장을 읽자 뜨끔해졌다. 그녀가 교회에 나간 지도 벌써 여러 달이 되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이 태만을 죄라고 생각했지만 이젠 교회에서 떨어져 있어도 그다지 죄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스칼렛은 어머니의 말을 따라 자기 방으로 돌아가 급히 기도를 했다. 기도를 끝내고 일어났으나 그녀가 이전에 기도를 끝낸 후에 느꼈던 것과 같은 만족감은 들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가 매일 하느님께 수백 번 기도를 올렸지만 하느님은 이제 남군도 남부의 여러 주도 지켜주지 않는 것 같이 여겨졌다. 그날 밤 스칼렛은 아버지의 편지를 품에 넣고 현관 앞에 앉아 있었다. 가끔 편지를 만지작거리면 그녀는 테라와 어머니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다. 객실 창문의 램프가 포도덩굴이 얽힌 어두운 현관에 기묘한 황금빛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었다. 그리고 노란 덩굴 장미와 겨우살이 덩굴에서 뒤섞여 나오는 달콤한 향기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밤이었다. 총소리조차 해가 진 이후에는 들리지 않아 세계가 멀리 사라진 것 같았다. 스칼렛은 테라에서 온 편지를 읽은 이후로 쓸쓸하고 비참해져서 흔들 의자에 흔들거리며 앉아 있었다. 그러고는 누군가와 어느 누군가 메리웨더 부인이라도 좋다. 누군가와 함께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메리웨더 부인은 병원에서 야간 근무 중이었고 미드 부인은 전선에서 돌아온 필을 위해 집에서 파티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멜라니는 잠을 자고 있었다. 뜻하지 않은 방문객이 찾아올 희망조차 없었다. 걸을 수 있는 남자는 모두 참호를 지키고 있든가 존스보로 근처의 북군을 몰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주에는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스칼렛이 이처럼 혼자 있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혼자 있으면 생각에 잠기곤 하는데 요즘 하는 생각이란 그리 유쾌한 것이 못 되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스칼렛은 과거의 일이며 죽은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버릇이 몸에 배었다. 오늘 밤에는 애틀랜타가 너무나 조용했다. 그녀는 눈을 감자 테라의 전원의 고요함과 변함없는 그곳의 생활을 떠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시골의 생활이 또다시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녀는 탈레턴의 사형제인 붉은 머리의 쌍둥이와 톰과 보이드를 생각했다. 그러자 격렬한 슬픔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어쩌면 스튜어트나 브렌트가 그녀의 남편이 되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제 전쟁이 끝나 테라에 돌아가도 삼나무 가로수길로 말을 달리며 외치던 그들의 기운찬 목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주 능숙하게 춤을 추었던 레이포드 캘버트도 다시는 그녀를 파트너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멀로가의 청년들이나 작은 조 퐁텐이나 또 오 애슐리 하고 그녀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는 흐느껴 울었다. 당신이 가버리다니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바깥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스칼렛은 황급히 고개를 쳐들고는 젖은 눈을 비볐다. 일어나서 보니 레트 버틀러가 넓은 파나마 모자를 손에 들고 걸어 올라오고 있었다. 파이브 포인트에서 허겁지겁 그의 마차에서 내린 그날 이후로 스칼렛은 그를 본 적이 없었다. 그때 그녀는 다신 그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뻤으며 그녀의 마음에서 애슐리를 쫓아내줄 사람이 필요했다. 분명히 그는 그때 일을 잊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그 일을 잊어버린 척하는 것인지 그날의 일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현관 계단의 제일 윗단인 그녀의 발치에 앉았다. 메이콘으로 피란하지 않았군요. PT 고모님이 가신다고 해서 나는 당신도 간 줄로 알았지요. 그래서 여기 불이 켜 있는 것을 보고 알아보기 위해 들어온 겁니다. 왜 남으셨죠? 멜라니를 지켜주려고요. 아시다시피 그녀는 지금 피란할 수 없어요. 놀랐는데요. 하고 그는 말했다. 그러고는 램프 불빛에 얼굴을 찡그렸다. 윌크스 부인이 아직 이곳에 있다고 말하진 않겠지요? 그런 어리석은 소리는 듣고 싶지 않군요. 그런 상태로 여기 있다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스칼렛은 난처해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 멜라니의 상태는 남자와 토론할 수 있는 것이 못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또한
멜라니의 상태가 위험하다고 레트에게 알릴 수도 없어 더욱 난처했다. 독신 남자에게 그런 일을 알리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못되기 때문이다. 저도 역시 위험한 처지에 있는데 그건 생각해 주시지 않으니 너무하시군요. 그녀는 날카롭게 말했다.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번뜩였다. 나는 북군 대신에 언제든지 당신에게 내기를 걸겠소. 칭찬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군요. 그녀는 모호하게 말했다. 칭찬이 아닙니다. 그는 대답했다. 당신은 언제쯤이나 되어야 남자의 사소한 말 속에서 칭찬을 찾아내려는 버릇을 고칠 수 있겠소? 죽을 때쯤이면. 그녀는 대답했다. 그리고 레트가 아니더라도 언제나 그녀를 칭찬해주는 남자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자 미소를 지었다. 허영이요, 허영. 그는 말했다. 적어도 당신은 그것에 대해서만은 솔직하군. 레트는 담배 상자를 열고 검은 담배를 꺼내 잠시 코로 가져갔다. 그리고 성냥을 켜서 불을 붙이고 두 손으로 무릎을 안으면서 기둥에 기대어 잠시 묵묵히 담배를 피웠다. 스칼렛은 다시 의자를 흔들기 시작했다. 무더운 밤의 고요한 어둠이 그들을 에워쌌다. 덩굴 장미와 겨우살이 덩굴에 집을 짓는 앵무새가 잠에서 깨나 조심스럽고 매끄러운 소리로 한 번 울다가는 다시 조용해졌다. 현관 그늘에서 레트가 갑자기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웃었다. 그래, 윌크스 부인하고 함께 남아있는 거로군요. 난 지금까지 이렇게 이상한 일은 처음 봅니다. 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그녀는 불쾌한 듯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은 비개인적인 견해가 부족하군요. 내가 받은 인상으로는 당신은 윌크스 부인과는 거의 맞지 않아요. 당신은 그 부인을 어리석은 멍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인의 애국적인 사상에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늘 당신은 사소한 일에도 그녀를 헐뜯으려고 생각지 않은 때가 없었소. 그래서 당신이 이기적이지 않은 일을 선택하여 포탄이 이렇게 날아오고 있는 속에서 그녀와 함께 남아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단 말이오. 자, 당신은 왜 이런 일을 했소? 그녀는 찰리의 누이동생이에요. 그리고 내게도 동생 같아요. 스칼렛은 가능한 한 위험을 갖추고 대답했다. 하지만 얼굴이 화끈해짐을 느꼈다. 당신의 말뜻은 그녀가 애슐리 일크스의 미망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스칼렛은 노여움을 누르면서 벌떡 일어났다. 나는 이전에 당신의 무례를 용서해 주려고 했지만 지금은 그것도 용서할 수 없겠어요. 내가 그다지 우울한 감정이 아니었다면 당신을 이 현관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앉아서 화를 푸세요. 하고 그는 아까와는 다른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 손을 잡고 그녀를 의자에 끌어다 앉혔다. 왜 쓸쓸했지요? 아, 오늘 테라에서 편지가 왔어요. 북군이 근처까지 와 있고 막내 동생이 장티푸스를 앓고 있대요. 그리고 내가 집에 돌아가면 전염될까 두려우니 돌아오지 말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무 집에 가고 싶은데 안 됐지만 그런 일로 울 것까진 없습니다. 그는 한층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북군이 온다 해도 이 애틀랜타가 테라보다는 훨씬 안전해요. 북군은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지만 장티푸스는 무서우니까요. 북군이 나를 해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지요? 오, 가엾은 아가씨. 북군은 악마가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뿔이나 발굽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남부 사람과 똑같습니다. 물론 예의 없고 말소리가 상스러운 것만을 빼면. 하지만 북군은 당신을 강간한다고요? 그러지 않을 거요. 물론 그들은 그러고 싶겠지만 천박한 이야기를 계속하면 집으로 들어가겠어요. 그녀는 어둠이 그녀의 빨개진 얼굴을 가려주는 것에 감사하며 말했다. 솔직해봐요. 그런 거 생각하고 있었지요? 어머나, 절대로 아니에요. 아, 하지만 분명히 그렇소. 당신의 마음을 속속들이 내게 보였다고 해서 화를 내봤자 소용없소. 고상하게 자라 순결한 마음을 지닌 남부 출신의 부인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들은 줄곧 그것만 염두에 두고 있어. 내기를 해도 좋아요. 심지어 메리웨더 부인같이 위험있고 나의 지극한 부인도. 스칼렛은 아무 말 없이 침을 삼켰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두세 명의 귀여운 부인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이 근방에선 별로 그렇지 않으나 버지니아나 테네시 혹은 루이지애나 같은 데에선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쏘군대던 것을 기억했다. 북군은 부인들을 강간하고 어린이들의 배에 총검을 찌르고
노인들을 집에 가둔 채 불을 지른다는 것이다. 비록 거리 모퉁이에서 그렇게 외치지는 않았지만 모두 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일 레트가 조금이라도 체면이 있었다면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도 없으며 적어도 웃을 일은 아닌 것이다. 그녀는 그가 부드럽게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를 들었다. 때때로 레트는 보기도 싫다. 사실 여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남자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그것은 여자에게 확실히 발가숭이가 되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남자가 양갓집 부인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리가 없다. 그가 자기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다고 생각하자 그녀는 화가 났다. 그녀는 남자들이 자기를 신비한 여자로 보기를 바랐다. 하지만 레트는 자기를 유리처럼 투명한 여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으면 하고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집에는 보호자나 샤프롱이 있습니까? 존경할 만한 메리웨더 부인이나 미드 부인이 돌봐주십니까? 그분들은 언제나 내가 나쁜 목적을 가지고 여기 오는 줄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나를 보고 있어요. 미드 부인이 밤에는 댁에 와주세요. 스칼렛은 화제를 바꾼 것이 기뻐서 대답했다. 하지만 오늘 밤은 그분의 아들 필이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못 오실 거예요. 다행이군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 혼자 있을 때 찾아와서. 그의 목소리에 숨어있는 뭔가가 그녀의 가슴을 즐겁게 울렁거리도록 만들었으며 그녀는 얼굴이 달아오름을 느꼈다. 그녀는 지금까지 남자들이 목소리에서 자주 그런 어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을 고백하는 전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 얼마나 재미있게 되어가는가. 만일 레트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기만 하면 그의 애를 태워서 지난 2, 3년 동안 자기를 함부로 비꼬았던 모든 말에 보복을 해주는 것이다. 구애의 손길을 뿌리쳐 그녀가 애슐리를 때리는 장면을 들켰던 그날의 치가 떨리는 굴욕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 그런 다음 자기는 그와 온의로 지낼 수밖에 없다고 부드럽게 말하고는 승리의 영광에 넘쳐 물러가는 것이다. 그녀는 이 유쾌한 상상 때문에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웃지 마시오 하고 말하며 그는 그녀의 손을 뒤집어 손바닥에 자기의 입술을 갖다 댔다. 따뜻한 그의 입술이 닿자 뭔가 활력에 넘친 전기 같은 것이 그에게서 전해져 그녀의 온몸을 전율시켰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손목 있는 데까지 오자 그녀는 맥박이 뛰는 것을 가슴이 뛰는 것으로 알까봐 손을 빼려고 했다.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싶고 그의 입술이 자기의 입술을 더듬기를 바라는 이 믿을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의 물결은 어찌 된 것인가. 그녀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혼란된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녀는 애슐리를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명치가 서늘해지는 이 감정은 어떻게 설명해야 좋은가.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손을 뺄 필요는 없어. 당신을 어떻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레트 버틀러, 난 당신이 아니 어떤 사람이라도 무섭지 않아요. 그녀는 손만큼이나 자기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에 화가 나서 크게 외쳤다. 존경할 만한 감정이오. 하지만 목소리를 좀 낮추어요. 윌크스 부인이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좀 침착해봐요. 그는 마치 그녀의 혼란이 재미있다는 듯이 말했다. 스칼렛, 당신은 나를 좋아하고 있지요? 이것은 예상 밖이었다. 글쎄요, 때때로는.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당신이 불량배처럼 행동하지 않을 때에는. 그는 다시 웃더니 그녀의 손바닥을 자기의 팽팽한 볼에 갖다 대었다. 나는 내가 불량배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신은 거의 세상을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진짜 불량배를 모르고 있어. 그래서 바로 나의 이러한 다른 점을 보고 오히려 매력을 느끼는 거요. 이것은 그녀가 기대하고 있던 이야기와는 방향이 달랐다. 그녀는 또다시 손을 빼려고 했지만 놓아주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훌륭한 사람을 좋아해요. 언제나 신사답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당신이 의미하는 남자는 당신이 언제든지 괴롭힐 수 있는 남자지요. 그건 단지 정의의 문제니까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는 또다시 그녀의 손바닥에 키스했다. 그녀는 흥분하여 목덜미 피부가 짜릿해졌다. 어쨌든 당신은 나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스칼렛? 이제는 그를 손에 넣게 되었다 하고 그녀는 승리한 듯이 생각했다. 그리고 일부러 쌀쌀하게 대답했다. 아마 못할 거예요. 그것은 당신이 태도를 공손하게 바꾸지 않는다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조금도 태도를 바꿀 생각은 없어. 그러니 당신은 나를 사랑할 수 없겠군요. 나도 바라던 바요. 왜냐하면 나도 당신이 매우 좋기는 하지만 사랑하지는 않기 때문이요. 당신이 보답받지 못할 사랑의 슬픔을 2번씩이나 겪는다는 것은 정말로 비극이요. 그렇지 않소? 내가 당신을 친애하는 해밀턴 부인이라 불러도 좋소?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나는 친애하는 이라고 부를 것이니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의는 지켜야 하니까요.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를 바랐나요? 신뢰되는 말을 삼가주세요. 당신은 바라고 있었소. 그러나 슬프도다. 당신의 희망을 좌절시켰으니 당신은 매력이 있고 쓸데없는 많은 것에 재능이 있소. 그러니 나도 당신을 사랑해야 마땅하오. 하지만 매력이나 쓸데없는 재능을 가진 여성들은 많이 있소. 그러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소. 그러나 몹시 좋아하기는 하오. 융통성 있는 양심, 거의 숨기려고 하지 않는 이기주의, 별로 멀지 않은 아일랜드 농사꾼 조상에게서 이어받은 기민한 현실성 따위 그런 것들을 나는 좋아하오. 농사꾼이라고? 그는 스칼렛을 모욕하고 있었다. 스칼렛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퍼붓기 시작했다. 가만히 있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쥐며 말했다. 내 아내도 당신과 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좋아하는 거요. 끼리끼리라고 하지 않소. 당신이 아직도 저 거룩하고 바보 같은 아마도 6개월 전에 무덤 속에 묻혔을 윌크스 씨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소.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에는 나를 받아들일 만한 구석은 있을 거요. 스칼렛, 그렇게 몸부림치지 말아요. 나는 당신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요. 나는 당신이 가엾은 찰스 해밀턴을 유혹했을 때 12 오크스의 서재에서 처음 본 이후로 당신을 원하고 있었소. 다른 어떤 여자를 원한 것보다도 강하게 당신을 원하고 있소. 그리고 다른 어떤 여자를 기다린 것보다도 더욱 참을성 있게 당신을 기다리고 있소. 그녀는 그의 마지막 말을 듣자 놀라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가 그녀를 그토록 모욕했음에도 불구하고 레트는 스칼렛을 사랑하고 있으며 단지 여느 때와는 달리 그녀가 웃을 것이 두려워 노골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었다. 그렇다면 그에게 맛을 보여줘야지. 저에게 결혼해달라는 말씀인가요? 그는 그녀의 손을 놓았다. 그리고 그녀가 놀라 의자에 몸을 움츠릴 정도로 크게 웃었다. 웃기지 마십시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고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던가요? 하지만 어째서. 그는 일어나 가슴에 손을 대고는 익살스럽게 절을 했다. 사랑하는 그대여. 그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을 유혹하기 전에 우선은 내 정부가 되어달라고 해도 화를 내시지 않겠습니까? 정부라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 말을 외쳤다. 불쾌하게 모욕당했다고 외쳤다. 하지만 처음에 놀란 순간에는 모욕을 받았다고 느끼지 못했다. 단지 그가 자기를 그런 어리석은 여자로 생각하니 파도와 같은 격한 분노를 느꼈을 뿐이다. 그녀가 기대했던 결혼 신청이 아니라 그녀에게 이런 제안을 해오다니 그는 그녀를 틀림없이 어리석은 여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노여움과 상처받은 허영심 그리고 실망으로 인해 그녀의 마음은 부글부글 끓어올랐고 그를 꾸짖을 높은 도덕적인 근거를 생각하기도 전에 그녀는 입에서 나오는 첫 말을 외쳐대고 있었다. 정부라고요? 사생아를 낳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녀는 자기가 한 말을 깨닫자 소름이 끼쳐 입을 다물었다. 그는 손수건을 입에 대고 말없이 어둠 속에 앉아있는 그녀를 들여다보고는 숨이 막힐 듯이 웃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좋소. 당신은 내가 알고 있는 한 유일하게 솔직한 부인이요. 죄와 도덕에 대해 말함으로써 그 문제를 얼버무리지 않고 문제의 실제적인 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부인이요. 다른 부인들이라면 먼저 기절부터 하고는 나에게 돌아가라고 문을 가리켰을 거요.
스칼렛은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새빨개졌다. 어째서 그런 말을 했을까? 엘렌의 딸이고 그녀의 교육을 받은 자기가 가만히 앉아서 그따위 천박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런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녀는 그때 비명을 질렀어야 했다. 기절했어야 했다. 말없이 쌀쌀하게 돌아서서 현관을 떠났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 저도 돌아가라고 말하겠어요. 그녀는 멜란이나 미드댁에 들리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다. 나가주세요. 어떻게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요?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할 만한 일을 내가 했다는 말이에요? 나가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이번에는 똑똑히 말해두겠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 핀이나 리본 따위 시시한 꾸러미를 갖고 와도 소용없어요. 난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당신은 죽을 거예요. 그는 모자를 집어들고 머리를 숙였다. 그가 코수염 밑으로 흰 이를 드러내며 웃고 있는 것이 램프 불빛에 보였다.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말을 재미있어하며 그녀를 아주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오, 그는 진저리가 나는 남자다. 그녀는 획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문의 손잡이를 잡고 탕 하고 닫으려 했지만 문을 열어두기 위해 달아놓은 고리가 너무 무거워 닫히질 않았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그것을 벗기려 했다. 도와드릴까요? 하고 그가 물었다. 그녀는 1분만 더 거기 있다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계단을 급히 뛰어 올라갔다. 그리고 2층에 닿았을 때 그가 그녀를 위해 친절하게 문을 닫는 소리를 들었다. 8월의 무덥고 시끄러운 날들이 지나갈 무렵 돌연 포성이 멈추었다. 시가지에 떨어진 정적이 무시무시하기 조차했다. 이웃 사람들은 거리에 모여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서로 불안스럽게 쳐다보고 있었다. 소란한 날들이 지난 후에 찾아온 정적은 사람들이 긴장된 신경을 늦추지 않고 오히려 그 긴장을 강화시켰다. 어느 누구도 북군의 포병대가 왜 포성을 그쳤는지 알지 못했다. 철도를 지키기 위해 도시 주위의 참호에서 철수한 남군의 대부대가 남쪽으로 갔다는 것 외에는 남군에 대해 알려진 것이 전혀 없었다.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지 혹은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요즘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정보만이 유일한 것이었다. 종이의 부족, 잉크의 부족, 사람들이 부족으로 포위가 시작된 이후에는 신문의 발행이 정지되었으며 출처를 알 수 없는 괴이한 소문들이 나타나 온 시가지에 퍼졌다. 지금도 불안스러운 정적이 찾아오자 사람들은 정보를 알고 싶어서 훗 장군의 사령부로 몰려가거나 혹은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전신국이나 정거장으로 몰려가기도 했다. 모든 사람들이 샤만의 침묵은 북군이 완전히 후퇴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남군이 적을 달턴 도로 쪽으로 추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희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런 정보도 전해오지 않았다. 전선은 침묵하고 있었으며 남쪽에서 오는 단 하나 남은 기차도 오지 않고 우편도 차단되었다. 많은 먼지와 숨막힐 듯한 열기로 가득 찬 가을이 갑자기 조용한 시가지로 질식시킬 듯이 스며들어오고 있었다. 그것은 지치고 불안한 마음에 메마르고 허덕이는 듯한 중압감을 더해주었다. 테라에서 오는 소식을 안타깝게 기다리면서도 여전히 스칼렛은 용기 있는 얼굴을 하고 있어야만 했고 포위가 시작된 이래 영거부 세월이 지나가 버린 듯이 느껴져 지금 이 기분 나쁜 정적이 쌓이자 마치 이제까지 늘 대포 소리 속에서만 살아온 것 같이 생각되었다. 하지만 포위전이 시작된 지 아직 30일밖에 지나지 않았다. 포위된 30일, 온 도시는 붉은 흙이 참으로 둘러싸였고 쉴 새 없는 단조로운 포성이 울렸으며 먼지가 있는 도로에 핏방울을 흘리며 병원으로 달려가는 부상병 운반차나 소달구지의 긴 행렬이 이어졌고 과로로 지친 매장반은 아직도 체온이 남아있는 시체를 운반하여 좁고 기다란 구덩이 속에 마치 끝없이 늘여놓은 통나무 줄처럼 나란히 묻었다. 그것이 불과 30일 동안에 일어난 모든 것이었다. 게다가 북군이 달턴으로 남하하기 시작한 지 이제 겨우 넉 달째였다. 겨우 넉 달.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 스칼렛은 그것이 마치 머나먼 과거처럼 생각되어 전혀 다른 세계의 일처럼 생각되었다. 아, 아니다. 겨우 넉 달일 리가 없다. 그것은 한평생처럼 긴 세월이었다.
넉 달 전에는 달턴이니 레사카니 케네소우사는 그녀에게는 단지 철도변의 고장 이름에 불과했다. 이제 그것들은 존스턴 장군이 고생하여 싸운 보람도 없이 애틀랜타로의 후퇴시에 절망적으로 싸움을 벌였던 전쟁터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피치트리 강이나 디케이터, 에즈라 처치와 유토이 강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즐거운 고장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는 그곳을 자기를 환영해주는 친구들이 사는 조용한 마을로 생각할 수 없었다. 그리고 잘생긴 장교들과 유유히 흐르는 조용한 시냇물가로 소풍을 갔던 곳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다. 이런 곳들은 또한 싸움터를 의미하게 되었고 그녀가 앉았던 부드러운 초록빛 풀밭은 무거운 포차바퀴에 짓이겨지고 총칼과 총칼이 부딪히는 무자비한 발길에 짓밟히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병사들이 육체에 깔려서 뭉개지고 만 것이다. 그리고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은 조지아의 진흙으로 물들여진 것보다 이제는 더욱 붉게 물들여졌다. 피치트리 강물은 북군이 건넌 후로 붉어졌다고 한다. 피치트리 강, 디케이터, 에즈라 처치, 유토이 강, 이제 이것들은 옛날의 그곳의 지명이 아니다. 이것들은 친구들이 묻힌 무덤의 이름이며 매장도 안 된 시체가 썩어 없어지는 무성한 숲의 이름이며 샤만이 그의 군대를 돌격시키고 훗 장군의 군대가 완강하게 그를 격퇴했던 애틀랜타 주변의 이름이었다. 마침내 남쪽으로부터 긴장된 시내로 정보가 들어왔다. 그것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는데 특히 스칼렛에게는 더욱 그랬다. 샤만 장군이 도시의 네 번째 측면을 공격하기 위해 존스보로에서 또다시 철도를 차단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네 번째 측면에 집결한 북군은 대부대로 소규모 전투단이나 기병의 파견대가 아니라 북군의 주력 부대였다. 그래서 몇천 명의 남군 부대는 이 적들과 맞서기 위해 도시 주변의 가까운 참호에서 철수해 갔다. 이것이 그 갑작스런 침묵의 이유였던 것이다. 어째서 존스보로만 공격하는 것일까? 스칼렛은 테라에서 가깝다는 생각에 두려움으로 가슴을 떨며 생각했다. 왜 그들은 존스보로만 치려고 할까? 왜 다른 곳에서는 철도를 공격하지 않는 것일까? 일주일 동안 그녀는 테라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다. 게다가 전번에 제랄드에게서 온 짧은 편지를 생각하자 더욱 두려워졌다. 캐린의 병은 더욱 악화되어 몹시 아프다고 했다. 우편은 언제 개통될는지 모른다. 캐린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기도 전에 며칠이 지나가고 말지도 모른다. 아, 멜라니를 놔두고 포위가 시작되었을 때 집에 돌아갔더라면. 존스보로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애틀랜타에서도 알고 있었지만 전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고 유언비어만이 시중에 나돌았다. 마침내 존스보로에서 연락번이 와서 북군이 격퇴되었다는 조금은 안심이 되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러나 적은 후퇴하기 전에 존스보로에 침입하여 정거장을 불지르고 전선을 끊고 철도선로를 3마일이나 파괴했다는 것이다. 공병대가 미친 듯이 작업을 하여 선로를 수리하긴 했지만 북군은 침묵을 쌓아 그것을 불태우고 비틀어진 레일을 새빨갛게 달구어 거대한 병막의 뽀비처럼 전주에 감아놓고 갔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요즘에는 새 철제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새 레일로 교체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북군은 테라까지는 가지 않았다. 후 장군에게 급보를 가져온 그 연락병으로부터 스칼렛은 그것을 확인했다. 전투가 끝난 다음 그 연락병이 마침 애틀랜타로 출발하려고 했을 때 존스보로에서 제랄드를 만나 그녀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존스보로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 젊은 연락병은 그 말에 대답하면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제랄드는 그와 함께 테라에 갈 군의관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다. 스칼렛은 햇빛이 비치는 현관에 서서 그 젊은 연락병에게 고맙다고 말했을 때 무릎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엘렌의 치료로도 부족하여 제랄드가 의사를 찾고 있다면 캐리는 죽어가고 있는 게 틀림없다. 연락병이 붉은 먼지의 작은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가버리자 스칼렛은 떨리는 손으로 제랄드의 편지를 뜯었다. 남부의 종이 부족이 이제는 아주 심각하여 제랄드의 편지는
그녀가 그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의 행 사이에 쓰여 있어서 읽기가 매우 어려웠다. 사랑하는 딸아, 내 어머니와 두 동생은 장티푸스에 걸렸다. 그들 모두 병세는 나쁘지만 우리는 완쾌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내 어머니는 침대에 눕게 되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집으로 돌아와 너와 웨이드가 이 병에 전염되면 안 된다고 나에게 편지로 알려주라고 말했다. 내 어머니는 내게 사랑을 보내며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단다.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자. 스칼렛은 계단을 뛰어 올라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이전에는 결코 해본 적이 없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했다. 형식적인 묵주기도가 아니라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 하였다. 성모님, 어머니를 돌아가시지 않게 해주세요. 어머니를 살려주신다면 좋은 딸이 되겠어요.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다음 일주일 동안 스칼렛은 상처 입은 동물처럼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테라에서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말발굽 소리가 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거나 밤에 병사들이 문을 두드리면 어두운 계단을 뛰어내려가기도 했다. 하지만 테라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그녀와 테라 사이에는 25마일의 먼지투성이의 길이 놓여 있을 뿐인데 마치 커다란 대륙이 가로놓여 있는 것만 같았다. 우편 수송로는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남군이 어디에 있는지 북군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남과 북의 수천 명의 군인들이 애틀랜타와 존스보로 사이의 어딘가에 있다는 것 말고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건만 테라에서는 아무 소식도 없었다. 스칼렛은 애틀랜타 병원에서 장티푸스 환자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 끔찍한 질병에 있어서 일주일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엘렌은 병들었고 어쩌면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스칼렛은 이 애틀랜타에서 임신한 여자를 돌보고 있으며 고향으로 가는 길을 남북군에게 가로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엘렌은 병들었다. 어쩌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엘렌은 병에 걸릴 리가 없다. 엘렌은 결코 병을 알아본 적이 없었다. 엘렌이 죽어가고 있다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안정된 삶의 뿌리를 무너뜨리고 마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병에 걸릴 수 있지만 엘렌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 엘렌은 병든 사람들을 돌보았고 그들을 건강하게 해주었다. 병에 걸릴 리가 없다. 스칼렛은 집으로 가고 싶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어린아이가 절망적으로 자기의 유일한 피난처로 도망치고 싶어하는 것처럼 열망적으로 테라로 가고 싶어했다. 우리 집, 창문에 나부끼는 흰 커튼과 여기저기 널려있는 하얀 집, 꿀벌들이 바쁘게 날아다니는 클로버가 우거진 잔디밭 화단에서 오리와 칠면조를 쫓기 위해 현관 계단에 앉아있던 조그마한 흑인 소년, 평화로운 황토밭, 그리고 햇빛에 하얗게 빛나는 끝없는 목화밭, 오 나의 집. 만일 포위가 시작되어 모두가 피란을 떠났을 때 그녀도 고향으로 돌아갔더라면 몇 주일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 동안에 멜라니를 안전하게 데리고 갈 수도 있었는데 오 저주스런 멜라니. 그녀는 수천 번도 더 그 생각을 했다. 왜 그녀는 피티고모하고 메이콘으로 가지 않았을까? 나보다는 친척들이 있는 그곳이야말로 멜라니가 갈 곳인데 나는 그녀의 친척도 아니다. 왜 그녀는 나에게 그처럼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일까? 만일 멜라니가 메이콘으로 가기만 한다면 그땐 나도 어머니에게 갈 수 있을 텐데 지금이라도 어린애를 낳지만 않는다면 북군이 있더라도 집에 갈 기회는 얻을 수 있다. 어쩌면 훗 장군이 호위해질지도 모른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니까 그에게 부탁하면 틀림없이 휴전기를 든 호위병을 딸려보내 전선을 통과시켜 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어린애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아,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 아이는 어째서 아직까지 태어나고 있지 않는 것일까? 오늘 미드 박사를 만나 내가 테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어린애를 서둘러 낳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봐야겠다. 만일 내가 호의를 받을 수만 있다면 미드 박사는 그녀가 난산이라고 말했다. 오 하느님, 멜라니가 죽는다면 멜라니가 죽는다.
멜라니가 죽는다. 그리고 애슐리가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 그런 생각은 좋지 않아. 하지만 애슐리가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 애슐리는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애슐리는 멜라니를 돌봐달라고 나에게 부탁했어. 하지만 내가 멜라니의 뒤를 돌봐주지 않아 멜라니가 죽어버린다면, 그리고 애슐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 그건 죄악이야. 그리고 나는 하느님께 어머니를 죽지 않게 해주신다면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던가. 아, 아기를 빨리 낳기만 한다면, 만일 내가 이곳에서 떠날 수만 있다면, 집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곳이 아닌 어떤 곳이라도 갈 수만 있다면. 스칼렛은 한때 그녀가 사랑했던 기분 나쁘게 조용한 이 도시의 모습이 지금은 싫어졌다. 애틀랜타는 이제 더 이상 그녀가 사랑했던 즐거운, 그토록 즐거웠던 도시는 아니었다. 이곳은 포위포격이 지난 다음 너무나 조용한, 무섭도록 조용한,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간 도시처럼 무시무시한 곳이 되고 말았다. 포탄의 소음과 위험 속에는 자극이라도 있었다. 하지만 이어 찾아온 정적 속에는 오직 공포만이 있었다. 도시는 무엇에 홀린 것 같았다. 공포와 불안과 추억에 홀린 것 같았다. 사람들의 얼굴은 움츠러든 것 같이 보였다. 그리고 스칼렛이 본 몇몇의 병사들은 이미 잃어버린 경주의 마지막 코스를 억지로 달리는 경주말처럼 지친 표정을 하고 있었다. 8월의 마지막 날이 되자 애틀랜타 전투가 있은 이래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믿을 만한 소문이 퍼졌다. 남쪽의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황의 정보를 기다리고 있는 애틀랜타에서는 이제 웃거나 농담하는 사람조차 없었다. 병사들이 2주일 전에 깨달은 것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그것은 애틀랜타는 막다른 데까지 왔다는 것, 메이콘 철도가 함락되면 애틀랜타 또한 함락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9월 1일 아침에 스칼렛은 숨막힐 듯한 공포로 인해 잠을 깼다. 그것은 어젯밤에 잠잘 때까지 느끼고 있던 공포였다. 그녀는 잠이 덜 깨어 흐리멍덩한 상태로 생각했다. 내가 어젯밤 침대로 가기 전까지 걱정했던 것이 무엇이었던가? 아, 그렇다. 전쟁에 대해서다. 어제 어디에선가 전투가 있었다. 아, 어느 쪽이 이겼을까? 그녀는 눈을 비비면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근심으로 가득 찬 마음은 어제의 짐을 또다시 짊어졌다. 이른 아침인데도 공기는 답답하여 한낮이 눈부신 푸른 하늘과 사정없이 내리쬐는 태양을 예고하듯 몹시 더웠다. 길 바깥은 조용했다. 마차도 지나가지 않았다. 붉은 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가는 군대도 없었다. 이웃집 부엌에서 흑인들이 이야기하는 나른한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즐거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미드 부인과 메리웨더 부인을 제외하고는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메이콘으로 피란을 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 두 집에서조차도 아무런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거리 훨씬 아래쪽에 있는 상점가도 조용했고 대부분의 상점과 사무실은 주인들이 시골 어딘가에서 총을 들고 있기 때문에 문이 닫힌 채 널빤지로 못질이 되어 있었다. 그녀를 유쾌하게 했던 정적도 오늘 아침에는 기묘하게 조용했던 2주일 동안의 어느 아침보다도 더욱 기분이 나빴다. 그녀는 평상시에 하던 가벼운 체조도 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는 이웃 사람의 얼굴이나 뭔가 용기를 얻을 만한 것을 보게 되기를 바라면서 창가로 갔다. 그러나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나뭇잎은 아직 짙은 초록빛을 띠고 있었지만 붉은 먼지로 뒤덮여 바싹 말라 있었고 손질도 하지 않은 채 앞들에 버려둔 꽃들은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그녀가 창밖을 내다보고 서 있는데 폭풍의 전조인 천둥 같은 무거운 울림이 아득하게 들려왔다. 비가 오려나? 하고 그녀는 처음에 생각했다. 그리고 시골에서 태어난 그녀는 비는 정말 오긴 와야 해 라고 생각했지만 즉시 생각을 바꾸었다. 정말 비가 올까? 아니야, 비가 아니야. 그건 대포 소리야. 그녀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창문에 기대섰다. 그리고 아득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어느 방향에서 들려오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하지만 희미하게 울려오는 그 소리는 너무나 멀어서 잠시 동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하느님,
마리에타에서 들려오는 소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기도했다. 그렇지 않으면 디케이터나 피치트리 강 쪽에서 나는 소리이기를. 하지만 남쪽에서는 아니기를. 남쪽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기를. 그녀는 창문을 좀 더 꽉 움켜잡고 귀를 기울였다. 아득한 포성이 좀 더 커진 것 같았다. 게다가 그 소리는 남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남쪽에서 울리는 대포 소리. 남쪽에는 존스보로와 테라가 있다. 그리고 엘렌이 있다. 북군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테라를 침입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다시 귀를 기울였지만 귀 속에서 피가 윙윙거려 희미한 포소리를 지워버렸다. 아니다. 그들이 벌써 존스보로에 들어갔을 리가 없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멀리 있었다면 포소리는 좀 더 희미하고 어렴풋이 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존스보로에서 10마일쯤 되는 곳, 어쩌면 라프앤드레디의 작은 정착촌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존스보로는 라프앤드레디에서 겨우 10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남쪽에서 들리는 포성, 그것은 애틀랜타의 함락을 알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머니의 안전만을 염려하는 스칼렛에게 남쪽의 전쟁은 단지 테라에서 가까운 전쟁이라는 의미밖에 없었다. 그녀는 손을 비틀고 마루를 서성거리는 동안에 남군이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샤만의 수천 명의 군대가 테라에 접근할 거라는 생각이며 이로 인해 창문을 흔드는 포위군의 대포 소리에도 식량이나 의복의 부족에도 끝없이 이어지는 빈사의 부상병 행렬에서도 거의 느끼지 못했던 전쟁의 공포가 처음으로 깊이 실감되었다. 샤만의 군대는 테라에서 불과 수마일 떨어진 곳까지 밀려와 있다. 그리고 설사 북군이 패한다고 해도 그들은 테라 쪽으로 후퇴할지 모른다. 그러면 제랄드는 병자를 데리고 피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 북군이야 있든 말든 자기가 지금 테라에 갈 수만 있다면. 그녀는 맨발로 방 안을 돌아다녔다. 잠옷이 다리에 휘감겼다. 서성거리면 서성거릴수록 불길한 예감은 더욱 깊어만 갔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어머니 엘렌 곁에 있고 싶었다. 아래층 부엌에서 프리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지 사기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미드 부인이 보내준 베트 씨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이윽고 프리시의 우는 듯한 떨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거운 짐을 나르는 쓰라림도 이제 며칠만 참으면 돼요. 그 노래를 듣자 스칼렛은 이상하게 짜증이 났다. 그 슬픈 노래의 뜻이 못 견디기 싫었다. 그녀는 가운을 걸치고 홀에서 뒷계단으로 뛰어나가 소리쳤다. 프리시, 그 노래 부르지 마. 네, 아씨. 하고 무뚝뚝하게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스칼렛은 갑자기 자기가 한 짓이 부끄러워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베트 씨는 어디에 있지? 모르겠어요. 오지 않았습니다. 스칼렛은 멜라니의 방 앞으로 가서 문을 빠끔히 열고는 햇살이 가득 비치는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멜라니는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는데 눈가에는 검은 기미가 끼어있고 하트형의 얼굴은 부석부석하게 부어 가냘픈 몸이 흉하게 뒤틀려 보였다. 스칼렛은 애슐리에게 멜라니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고 심술궂게 생각했다. 멜라니는 지금까지 보아온 임신한 여자 중에서 가장 추해 보였다. 스칼렛이 들여다보자 멜라니는 눈을 뜨고 부드러운 미소를 띄었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간신히 옆으로 돌아누우며 말했다. 난 날이 샌 이후 죽 깨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스칼렛, 부탁드릴 것이 있어요. 스칼렛은 방 안으로 들어가 뜨거운 햇빛이 비치는 침대에 걸터 앉았다. 멜라니는 손을 뻗어 스칼렛의 손을 다정하게 믿어온 듯이 쥐었다. 난 저 대포 소리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어요. 존스보로 쪽이지요? 스칼렛은 그래요 하고 대답했다. 조금 전의 일이 다시 생각나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언니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지난주에 어머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아니었더라면 언니는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스칼렛은 냉정하게 말했다. 언니, 제게 너무 친절히 대해주셨어요.
친언니라도 이렇게 다정하고 꿋꿋하게 대해주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난 언니를 사랑해요. 내가 방해가 돼서 정말 미안해요. 스칼렛은 눈을 크게 떴다. 나를 사랑한다고? 바보. 그래서 스칼렛 언니, 여기 누워서 생각해 보았는데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녀는 손을 꼭 쥐었다. 만일 내가 죽는다면 나의 아기를 맡아주시겠어요? 멜라니의 눈이 커졌다가 잔잔하면서도 간절하게 빛났다. 맡아주시겠어요? 스칼렛은 공포에 사로잡혀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 때문에 거칠어졌다. 멜라니,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아요. 당신은 죽지 않아요. 처음에 애를 낳을 때에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그랬어요. 아니에요. 언니가 그랬을 리가 없어요. 언니는 어떤 것도 두려워한 적이 없었어요. 나에게 용기를 주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죽는 건 무섭지 않지만 걱정이 돼요. 만일 애슐리가 있다면, 스칼렛, 만일 내가 죽는다면 내 어린애를 맡아주겠다고 약속해줘요. 그러면 난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피티패트 고모님은 너무 늙어서 아이를 기를 수 없어요. 그리고 한이나 인디아는 친절하기는 하지만 난 언니가 길러주었으면 해요. 스칼렛 언니, 약속해줘요. 그리고 만일 그 아이가 남자아이라면 애슐리처럼 키워주시고 여자아이라면 언니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불길하게 스칼렛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그러지 않아도 좋지 않은 일이 너무 많은데 멜라니마저 죽는다는 말을 하면 어떡해요? 미안해요. 하지만 약속해주세요. 난 오늘 애를 낳을 것만 같아요. 틀림없이 오늘이에요. 제발 약속해주세요. 아, 좋아요. 약속하겠어요. 스칼렛은 당황하여 멜라니를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자기가 얼마나 애슐리를 좋아하고 있는지 정말로 알지 못할 만큼 멜라니는 바보란 말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애슐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스칼렛이 애슐리의 아이를 낳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스칼렛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지만 멜라니가 손을 잡아 자신의 볼에 갖다 대었기 때문에 그 충동도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잔잔해졌다. 어떻게 오늘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멜라니? 새벽부터 진통이 있었어요. 하지만 심하지는 않아요. 진통이 있어요? 그러면 왜 나를 부르지 않았지요? 미드 박사를 모셔오도록 프리시를 보내겠어요. 아니요. 아직 부르지 마세요, 언니. 그분이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요. 그들은 모두 너무너무 바빠요. 다만 오늘 중으로 아무 때나 와주십사고 할지도 모른다는 말만 전해주세요. 미드 부인에게 심부름을 보내 내 옆에 계셔달라고 부탁해주세요. 그 부인은 언제 박사님을 불러야 할지 잘 아실 거예요. 어머, 그렇게 남의 걱정만 하지 말아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 못지않게 멜라니도 의사가 필요해요. 즉시 그분을 부르러 보내겠어요. 괜찮아요. 제발 부르지 마세요. 때로는 애가 나오려면 하루 종일이 걸릴 수도 있대요. 그 불쌍한 사람들이 모두 그처럼 박사님을 찾고 있는데 박사님을 여러 시간 동안 이곳에 붙들어둘 수는 없어요. 미드 부인만 불러주세요. 그분은 잘 아실 거예요. 좋아요. 그렇게 하겠어요. 스칼렛은 말했다. 멜라니의 아침 식사를 들여보내고 나서 스칼렛은 미드 부인을 데려오도록 프리시를 보낸 다음 웨이드와 함께 아침을 먹기 위해 식탁에 앉았다. 그러나 오늘은 식욕이 전혀 없었다. 멜라니의 해산이 임박했다는 몹시 불안한 생각과 폭격의 방향을 확인하려고 무의식 중에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매우 이상하게 뛰었다. 얼마 동안 규칙적으로 뛰는가 하면 갑자기 크고 빠르게 뛰어 위마저 이상해질 것 같았다. 된 옥수수죽이 악교처럼 목구멍에 붙고 볶은 옥수수와 고구마를 섞어 만든 대용 커피도 오늘은 유난히 역겨웠다. 달게 하기 위해 사탕수수를 넣었는데 조금도 단맛이 안 났다. 설탕이나 크림을 섞지 않고 마시면 담즙처럼 썼다. 그녀는 한 모금 마시고는 컵을 밀어놓았다. 다른 이유는 없다 하더라도
단지 설탕이나 진한 크림을 넣은 진짜 커피를 자기에게서 빼앗았다는 생각만으로도 그녀는 부끈을 미워했다. 웨이드는 보통 때보다 조용했고 그가 아주 싫어하는 옥수수 죽인데도 다른 날 아침처럼 투정을 부리지 않았다. 그는 스칼렛이 숟가락으로 떠서 먹여주면 말없이 받아먹고 물을 꿀꺽 마셨다. 숨길 수 없는 그녀의 공포가 그에게 전달된 것인지 그는 어린애답게 어리둥절하여 부드러운 갈색 눈을 1달러짜리 동전만큼이나 크고 동그랗게 뜨고는 스칼렛의 일거일동을 살피고 있었다. 식사를 끝마치자 스칼렛은 웨이드를 뒷마당으로 놀러 내보냈다. 그리고 듬성듬성 난 풀을 밟으며 그가 아장아장 자기 놀이터로 가는 것을 보고 마음을 놓았다. 그녀는 일어나서 계단 아래까지 와서는 망설이며 서 있었다. 그녀는 올라가서 멜라니와 함께 밀려오는 시련으로부터 그녀의 마음을 구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하필이면 그 많은 날 중에 오늘 아기를 낳게 되다니, 그리고 그 많은 날 중에서 오늘 같은 날 죽는다는 말을 하다니. 그녀는 제일 아랫계단에 앉아 어제의 전쟁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은 어떻게 되어갈까 하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다.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전혀 모르다니 이상한 일이 아닌가. 피치트리 강의 격전에 비해 이 적막한 도시 변두리는 참으로 이상한 느낌을 주었다. 피티고모의 집은 애틀랜타의 북쪽 끝에 있었으므로 전투가 아드키몬 남쪽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뛰어서 지나가는 구원군의 모습도 부상병 운반차도 비틀거리면서 전선에서 물러나오는 부상병의 대열도 볼 수 없었다. 도시의 남쪽에서는 지금 그때와 같은 광경이 전개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그녀는 자기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신에게 감사했다. 만일 미드덱과 메리웨더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피란을 가지 않았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녀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아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피터 영감이라도 함께 있어서 사령부에 가서 정보를 알아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멜라니만 아니라면 스칼렛은 지금 당장이라도 시내로 나가 소식을 직접 듣고 올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미드 부인이 올 때까지는 그녀의 곁을 떠날 수가 없다. 미드 부인은 왜 오지 않는 것일까? 프리시는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녀는 일어나서 현관으로 나와 초조하게 밖을 내다보았지만 미드 부인의 집은 거리 모퉁이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프리시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는 혼자서 스커트를 좌우로 흔들면서 어깨 너머로 맵시를 살펴보며 해지기 전까지만 돌아가면 되겠지 하는 것처럼 느릿느릿 걸어왔다. 왜 그렇게 꾸물거리니? 하고 스칼렛은 프리시가 문을 열기가 무섭게 소리를 질렀다. 미드 부인은 뭘 하시던? 곧 오신다니? 안 계세요. 프리시가 대답했다. 어딜 가셨대니? 언제 돌아오신다던? 그것이, 하고 프리시는 자기 대답에 무게를 주기 위해 유쾌하게 말을 질질 끌며 말했다. 쿠키가 그러는데 미드 부인께서는 오늘 아침 일찍 나가셨대요. 필 도련님이 부상을 당하셨다나 봐요. 마차로 톨보트와 베트시를 데리고 필 도련님을 찾으러 가셨대요. 쿠키의 말로는 필 도련님이 몹시 다쳤기 때문에 미드 부인은 돌아오시지 않을 거래요. 프리시를 빤히 쳐다보던 스칼렛은 마구 쥐어박아주고 싶은 충동이 치밀었다. 흑인들은 언제나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좋아했다. 자, 얼간이처럼 거기 서 있지만 말고 메리웨더 부인에게 가서 와주십사고 전해라. 그럴 수 없으면 할멈이라도 보내라고. 자, 빨리. 그 댁에도 아무도 안 계시던데요, 스칼렛 아씨. 집으로 오는 길에 그 댁 할멈하고 이야기나 할까 해서 들렀는데 모두 나가고 집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아마 병원에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늦었구나. 내가 심부름을 보낼 때에는 내가 말한 곳에만 가고 아무하고도 수다를 떨어서는 안 돼. 그럼 가봐. 그녀는 말을 멈추고 머리를 쥐어짰다. 시내에 있는 친구들 중에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렇다. 엘싱 부인이 있다. 물론 엘싱 부인은 요즘 스칼렛을 좋아하지 않지만 멜라니에게는 언제나 호의를 갖고 있었다. 엘싱 부인 댁에 가서 모든 것을 잘 말씀드리고 와주십사고 부탁드려라. 그리고 프리씨, 내 말을 잘 들어. 멜라니 아씨가 곧 아기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잠시라도 내 손이 필요하단다. 그러니 빨리 갔다가 곧장 돌아오너라.
네 하고 프리시는 말하고 달팽이 같은 걸음걸이로 어슬렁 걷기 시작했다. 서둘러, 군뱅이 같으니라고. 네 아씨. 프리시가 조금 빠르게 걷자 스칼렛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스칼렛은 멜라니에게로 올라가려다가 또 망설였다. 미드 부인이 못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해야 할 텐데 필 미드가 몹시 다쳤다는 것을 알면 기절할 것이다. 그래, 거짓말을 하자. 스칼렛이 멜라니의 방에 들어가 보니 그녀는 아침 식사에 손도 대지 않고 있었다. 멜라니는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다. 미드 부인은 병원에 가셨대요. 스칼렛이 말했다. 하지만 엘싱 부인이 곧 오실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요? 괜찮아요. 멜라니는 거짓말을 했다. 스칼렛 언니, 웨이드를 낳을 때 얼마쯤 걸렸어요?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하고 스칼렛은 자신의 기분과는 다른 유쾌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난 그때 뜰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마미가 말하더군요. 마치 흑인들의 해산 같다나요? 나도 흑인들처럼 해산하고 싶어요. 멜라니는 이렇게 말하며 애써 웃어 보였지만 고통으로 인해 얼굴을 찡그렸기 때문에 갑자기 미소가 사라졌다. 스칼렛은 멜라니의 작은 엉덩이를 보며 순산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안심시키려는 듯이 말했다. 오, 알고 보면 해산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난 조금 겁쟁인가 봐요. 저 엘신 부인이 곧 와주실까요? 네, 곧 올 거예요. 하고 스칼렛은 말했다. 내가 내려가서 시원한 물을 떠다가 스펀지로 닦아줄게요. 오늘은 무척 더워요. 그녀는 물을 깃는데 가능한 한 늑장을 부리면서 프리시가 돌아오는지 보기 위해 이분마다 현관으로 달려갔다. 프리시가 돌아오는 기색이 없자 스칼렛은 2층으로 올라가 멜라니의 땀이 뺀 몸을 푼지를 적셔 닦아주고 길고 검은 머리를 껴주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거리 아래쪽에서 발을 질질 끌며 오는 흑인의 발소리가 들렸다. 창문 밖으로 내다보니 프리시가 아까처럼 느릿느릿 몸을 흔들면서 자기를 주목하는 많은 구경꾼들 앞에 나서기라도 한 듯이 머리를 움직이며 걸어오고 있었다. 언제 한번 저 작은 계집애를 채찍으로 때려줘야겠어 하고 스칼렛은 계단을 뛰어내려가면서 단단히 별렀다. 엘싱 부인은 병원에 계세요. 쿠키 말로는 아침 일찍 부상병들이 기차로 많이 왔대요. 쿠키는 병원에 가져갈 수프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쿠키가 뭐라고 했든 상관없어. 그녀는 말을 가로막았지만 맥이 풀렸다. 이번에는 병원으로 가야 하니 깨끗한 에이프런으로 갈아입어라. 미드 박사님께 편지를 쓸 테니 만일 거기 계시지 않으면 존스 선생님이나 다른 의사 선생님에게 그것을 드려라. 그리고 이번엔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산채로 껍질을 벗겨줄 테니 그리 알아라. 네 아씨. 그리고 누구든 남자를 보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식을 알아오도록 해라. 만일 그 사람이 모르면 정거장에 가서 부상병들을 실어온 기관사에게 존스보로나 그 근처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지 물어봐. 어머, 스칼렛 아씨. 프리시의 검은 얼굴에 갑자기 놀라는 빛이 떠올랐다. 북군이 테라까지 가지 않았을까요? 나도 모른다. 그러니 소식을 물어보고 오라잖니. 어머, 어떡하죠, 스칼렛 아씨? 저기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하지는 않을까요? 프리시는 갑자기 커다란 목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그 소리를 듣자 스칼렛은 더욱 불안해졌다. 울지 마라. 멜라니 아씨가 듣겠다. 자, 빨리 에이프런을 갈아입어. 재촉을 받고 프리시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동안 스칼렛은 제랄드에게서 마지막으로 온 편지 여백에 급히 편지를 썼다. 집안에 이것 외에는 종이가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편지가 제일 위로 나오도록 그것을 접자 제랄드의 글씨가 눈에 띄었다. 너희 어머니는 장티푸스.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오면 안 된다. 그녀는 거의 흐느껴 울고 있었다. 만일 멜라니만 아니라면 걸어서라도 지금 당장 돌아갈 텐데. 프리시는 편지를 들고 급히 나갔다. 스칼렛은 엘싱 부인이 오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그럴듯한 거짓말이 없을까 생각하면서 2층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멜라니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반드시 누워 있었는데 얼굴은 조용하고 편안해 보였다. 그녀의 조용한 모습을 보자 스칼렛은 한동안 마음을 놓았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하찮은 일에 대해 얘기하려고 했지만 테라의 일을 생각하거나 북군에게 패배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없이 괴로웠다. 엘렌이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
국군이 애틀랜타에 침입하여 모든 것을 불태우고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을 생각하면 멀리서 희미하게 울려오는 포성이 끈질긴 공포의 물결이 되어 그녀의 귀를 엄습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저 창밖에 보이는 무덥고 조용한 거리며 꼼짝도 않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나뭇잎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멜라니도 잠자코 있었다. 그러나 가끔 간격을 두고 그녀의 조용한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고통이 뜸해질 때마다 사실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하고 말했지만 스칼렛은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스칼렛은 멜라니가 조용히 고통을 참는 것보다는 차라리 크게 비명을 지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다. 스칼렛은 멜라니를 동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무슨 까닭인지 동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자신의 근심만으로도 너무나 산란했기 때문이다. 한 번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멜라니의 얼굴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이 넓은 세상에 왜 자기만이 멜라니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지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그녀는 멜라니와 아무런 공통점도 없고 그녀를 미워하며 그녀의 죽음마저 기꺼이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다. 멜라니가 죽기를 바라는 그녀의 희망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자 미신적인 공포가 오싹하게 엄습해왔다. 남이 죽기를 바라면 자신에게도 불행이 닥친다. 남을 저주한 이상으로 불행하게 된다. 남을 물에 빠뜨리면 자기가 먼저 빠진다고 마미는 늘 말했었다. 그녀는 허둥지둥 멜라니가 죽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서는 갑자기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를 부질없는 얘기를 헛소리처럼 짓거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멜라니는 뜨거운 손으로 스칼렛의 손목을 잡고 말했다. 그렇게 일부러 마음을 써가면서 얘기해주지 않아도 돼요. 언니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걱정을 끼쳐드려 정말 미안해요. 스칼렛은 다시 침묵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러나 도저히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의사나 프리시가 제 시간에 오지 못하면 그녀는 어떻게 될까?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거리를 내다보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런 다음 또 일어나서 반대쪽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1시간이 지나고 또 1시간이 지났다. 오후가 되자 태양이 높이 솟아 더웠고 먼지 낀 나뭇잎은 숨조차 쉬지 않았다. 지금 멜라니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다. 그녀의 긴 머리는 땀으로 축축이 젖었고 잠옷도 군데군데 땀에 젖어 살에 눌어붙어 있었다. 스칼렛은 말없이 물을 축인 스펀지로 그녀의 얼굴을 닦아주었으나 불안은 점점 심해졌다. 하느님, 의사가 오기 전에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해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몇 주일 동안 염려하고 있었던 위급한 상황인 것이다. 그녀는 만일 의사가 오지 못할 때에는 프리시가 어떻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프리시는 산파에 관한 일이라면 전부 다 알고 있었다. 그녀는 되풀이하여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나 프리시는 어디에 있을까? 왜 안 오는 것일까? 왜 의사는 오지 않는 것일까?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다시 밖을 내다보았다. 그녀는 좀 더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갑자기 멀리서 들리던 포성이 사라졌는지 아니면 단순히 그녀의 상상인지는 몰라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만약 소리가 멀어졌다면 그건 전쟁이 존스보로에 좀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